우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승자 독식형 경제질서 어떻게 극복할까를 주제로 홍종학 교수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종학입니다. 앞에서 이정호 교수님 발표한 것과 상당 부분 중복이 되기 때문에요. 앞에서 또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에 박계영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과도 약간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진보개혁 진영의 학자들은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자 독식형 사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다 알려졌습니다. 특히 2008년도 경제위기 이후로는 잘 알려진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제 한겨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여기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미국 중산층 소득 증가율이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바로 여기까지는 생산성 증가율과 잘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소득은 더 이상 늘지 않고 생산성과 소득이 따로 가는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우리나라는 아직 이 데이터가 없습니다만은 이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학자가 추정을 해서 상위 1% 소득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지금 11%까지 올랐다고 하는 추정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국세청에서 자료만 지금 그냥 공개를 하면 우리도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건데 아직은 우리는 이렇게 데이터를 추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승자 독식의 원인은 무엇이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5개 5대 원인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가 상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식정보화 사회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세상이 갑자기 가까워졌고 그거에 따라서 세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화를 통해서 승자 독식이 강화되었고 그 세계화의 하나의 부류로서 갑자기 브릭스라고 하는 거대 개발도상국들이 부상하게 되었고 그것이 다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승자 독식을 더 강화시키는 원인을 했고요. 그게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산층과 서민이 못 살게 되니까 그것을 해소한다고 각국에서는 돈을 풀었고 그것이 자산 거품을 불러왔습니다. 자산 거품이 문제가 되어서 그게 꺼져서 경제 위기가 왔는데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고 또 돈을 풀어서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양극화가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 이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줄푸세와 1920년대 미국의 그런 정책들을 저는 보수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크루그만의 용어고요. 바로 이런 양극화의 승자 독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보수주의를 채택하게 되는데 보수주의가 득세하게 되는데 그 보수주의가 다시 승자 독식 사회를 강화시키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제가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저 정책을 진정한다면 앞에서 이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47 정책, 줄푸세 정책을 진짜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참담할 것이다.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그리고 그 보수주의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저는 참담한 현실을 지금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진보개혁 진영이 각성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권을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만 되는 저희들의 의무가 그리고 책무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해서 지금 비숙련 노동자와 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 지금 100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노동자들의 그와 같은 노동은 다 로봇이 대체하고 있고 자동화 기기가 대체하고 있고
3D 프린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이런 탁자를 기계가 그냥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종이만 복사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복사합니다. 어떤 분이 나는 여기 이 탁자에다가 마이크를 달고 싶다 그러면 마이크 달린 거를 컴퓨터에서 넣으면 마이크 달린 탁자가 내일 당장 대규모로 생산됩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왔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 컴퓨터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의 연봉은 나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탁자를 만들던 사람들의 일자리는 자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통신혁명과 운송수단이 발전하면서 세계화가 진행이 됐는데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나서 부산의 국제시장은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거기서 그동안 장을 봐서 울산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에 하던 상인들이 그 다음부터는 전부 서울로 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KTX가 개통되고 나서 부산의 서비스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산의 아주머니들이 요즘 서울의 백화점에 와서 쇼핑을 합니다. 대구의 아주머니들이 지금 서울 백화점에 와서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큰 병에 걸리면 다 서울의 4대 병원으로 옵니다. 지금 이 충격하에서 양극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갑자기 시장이 늘어나서 엄청난 소득을 벌게 되지만 세계적인 경쟁에 노출이 된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비숙련 노동자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넘겨주실래요? 네, 아까 이정훈 교수님 보여드린 바로 그 미국의 소득 양극화 자료고요. 또 넘겨주세요.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뭐 브릭스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옆에 대규모 중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고요. 중국이 바로 치고 들어온 게 우리의 그렇게 세계화로 인해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과 비숙련 노동자들의 영역을 중국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 수출입 동향에서 보다시피 중국의 수출입은 이미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여기 빨간색이 중국의 수출액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 수출 1위국이 중국입니다. 이 추세를 막지 못한다고 한다면 혹은 이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국의 양극화는 물론이고 한국의 경제 성장은 우리가 더 이상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래도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벌에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재벌밖에 저들을 상대할 사람은 없지 않느냐.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재벌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혜택을 입고 노동자들 혜택을 입어서 내수가 확충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중간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하위 노동자가 무너지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그래서 일부 부분만 활발 타오르는 그런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중국과 경쟁하는 부분과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부분 간의 양극화가 매우 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주세요. 네, 이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양극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다. 현재 중국과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뿐이지만 앞으로 그 두 기업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다 중국의 기술력과 그들의 싼 임금에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은 중산층과 서민이 못 살게 되니까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고 그것이 자산 거품으로 일어났고 그 자산 거품이 다시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는 당면하고 있고 결국은 그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실업률이 늘고 각국마다 지금 유럽은 실업률이 거의 15%에 달할 정도니까 거의 경제가 마비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돈을 푸니까 지금 전 세계의 주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은
위기 이전으로 막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이나 부자들은 다시 위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위기의 충격은 전부 중산층과 서민이 다 지금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것이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토건주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바로 두바이처럼 개발을 하자. 네, 빠르게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도 두바이 가서 열심히 배우셨고, 그런 정책들이 우리도 지금 하겠다고 해서 잠실에 롯데타워를 만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100층 이상의 건물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10여 개가 계획 중이고, 일부는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각국에서 이렇게 초고층 건물을 질 때마다 경제 위기가 오는 초고층 건물의 저주라는 것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 고층 건물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주의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각국에서 보수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는데, 이 보수주의는 앞에서 이미 이종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 세계 대공황 이전의 보수주의가 정확하게 80년 후에, 60년 후인가요? 1980년에 다시 등장을 했으니까요. 다시 등장을 해서 정확하게 대공황 이전의 상황과 그대로 회귀를 했고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이종호 교수님이 얘기하신 보수주의의 5대 잘못된 정책에 더해서 토건주의,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강만수 장관의 관치, 이것이 지금 합쳐져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지금 됐다고 합니다. 2008년 위기 이후 보수주의의 오류가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만 바로 이런 정관 경원 유착에 의해서 보수주의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만 알고 계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다시 보수주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게 만드는 이런 암울한 현실이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앞에서 이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보수주의 정부와 진보주의 정부, 민주당 정부라고 얘기하면,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될 때 경제 성장률이 누가 더 높았느냐? 민주당 정부가 더 높았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민주당 정부고요. 빨간색이 공화당 정부입니다. 넘어가시게 되면 앞에서 바텔의 연구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기가 하위 20%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소득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정부가 들었을 때의 하위 20%의 소득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진보 정부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렇게 소득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장 최상위의 소득층도, 이 자료에서는 지금 둘이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자료에 의하면 가장 높은 20%의 부자들도 민주당 정부일 때 오히려 소득이 높다는 결과가 지금 이 책의 다른 부분에 보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 불평등에서 헤어난 그것을 해소한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이미 미국에서는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은 소수의 분들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나온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더 위험한가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공화당 정부가 들었을 때면 살인율이 높아집니다.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영국과 호주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해법은 무엇인가? 보수적 대응과 진보적 대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해왔고요.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왔던 것은 보수적 대응이었다. 스파르타식 경쟁 위주로 모든 것을 정부의 정책을 운영해왔고, 따라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 사람들에 위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방식의 우리는
경제를 운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방식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세상에는 또 다른 방식. 제가 로마식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로마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복지제도를 채택한 국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망한 병사의 가족들은 나머지 소대원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싸울 수 있는 로마 군대는 세계 최정예 군대가 됐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 왜 복지가 중요한가? 바로 그렇게 세계 최정예 전사를 만들기 위한, 산업 전사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경제 운영 방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럽의 30개국 정상들이 2000년도에 리스본에 모여서 리스본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이 복지를 위주로 하는 유럽의 전통적인 사회 모형을 근간으로 하는, 그러면서도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유럽의 30개국이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자는 두 번째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최소한 지구상의 선진국이라고 하면 유럽과 미국인데, 미국의 민주당이 따르고 있고 유럽의 30개국 정상이 채택한 이 정책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느 국책연구소 하나 보고서 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신문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2010년도에 EU에서는 리스본 전략을 폐기한 게 아니고 그것을 계승시켜서 EU 2020이라고 하는 합의문을 다시 리스본에서 만들었습니다. EU 2020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연구소 하나 보고서 만든 데가 없고요. 어느 신문 하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절반이 채택하고 있는 그것만 마치 세상 사람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양, 승자 독식형 그와 같은 경제를 악화시키는 그 정책만이 진리인 것처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저희는 반드시 6개월 내에 타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지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리스본 전략의 간단한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해밀턴 프로젝트의 간단한 내용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유럽의 사회 모형을, 유럽이 요즘 뭐 복지국가 얘기를 하지만 유럽의 나라들도 그것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나라들이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지만 하게 되면 경제 성장은 포기한 것이라고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언론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식이 지금 보수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수주의, 그리고 우리 국민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주의와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한국에서 노조가입률이 OECD 국가의 그래프를 보면 가장 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마치 노조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 것처럼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이 현실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유럽도 구삼인주의에서 신삼인주의로 다시 한번 탈바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 복지지출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은 항상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GDP 대비 이렇게 꼬랩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이 이렇게 꼬레비로 26%인데 우리 대통령이 2011년에서 우리나라 복지 비중이 재정의 2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므로 이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편의 코미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로서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넘어가 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만족도도, 아니 내려주시죠. 그 전으로 가시면 그 자살률이 높은 나라 중에서도 한국은 만족도조차 매우 낮은, 자살률이 높은 나라, 이렇게 여기 핀란드 같은 나라가 의외로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그 나라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우리나라는 만족도도 낮고 자살률도 높은 이런 지금 현실이고요. 최근에 이와 같은 현실을 이 평등이 답이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제로는 스피릿 레벨인데 이 책을서 이렇게 자세하게
바로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그 다음에 한 나라의 불평등이 그 삶을 얼마나 결정하는가가 이 책에 보면 잘 나와 있고요. 오늘 이 강연의 기초가 된 테드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 윌킨슨 교수가 15분 동안 너무나 명쾌하게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에서 이제는 넘어가 주시죠. 예, 이렇게 새로운 혁신 중심 균형 성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바로 이것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그리고 진보 진영의 진보 개혁적인 우리 교수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사회 진영에서 주창해왔던 방식이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만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진국의 유럽이 전부 그렇게 주창하고 있고 미국의 절반이 주창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에서 지난번에 공약을 만들었는데요. 그 공약의 근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 중심 성장 전략.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성장하는 브로드베이스드라고 해밀턴 프로젝트에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혁신주도형 경제 성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얘기합니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혁신과 통합이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정치적인 구호라고 알고 계시지만 원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통합형 경제성장, 혁신형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고요. 다행스럽게 그 앞자를 다 따보니까 BIG, 큰 성장 전략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우리가 분배만 추구하고 성장을 포기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성장 전략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 주시죠. 바로 그와 같은 성장 전략에 의해서 저희가 민주통합당이 보편적 복지와 노동시장 개혁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3대 축을 내놓은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너희들이 선거를 위해서 선심성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표준이 되고 있는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와 같은 성장 전략만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승자 독식형 경제를 극복하면서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현존하는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축 하에서 저희 민주통합당의 지난 공약 집에 이렇게 5개의 경제 이거 말고 이제 평화정책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평화적 통일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경제 쪽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좋은 일자리, 서민경제, 복지혜택, 그다음에 균형발전, 그다음에 미래까지 얘기하는 이 공약이 이렇게 체계로 들어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난 선거 때 민주통합당은 정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바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저희가 다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보수주의에 빠져서 우리 중산층과 서민이 못 살게 되는 그런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수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보수주의의 문제를 우리가 그야말로 부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향후 삶은 매우 비참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 어깨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짧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